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프랑스라고 하는데요. 프랑스가 이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4대2로 꺾고 20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진 속에 나오는 것은요, 팀의 세 번째 골을 넣고 포효하는 폴 포그바와 그를 둘러싼 동료들의 모습입니다. 알바생 못 뽑아요.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데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다음 날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에 이렇게 알바를 뽑을 수 없다라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소상공인들,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일 개막 코리아 오픈 탁구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대전에서 개막하는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원을 통해서 북한 탁구 대표팀 선수들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성소수자들 행진 들어놓은 반대단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 성소수자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주말에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는데 반대쪽에선 이를 반대하는 시위도 함께 열렸습니다. 시위하는 영국 국민에게 손을 드는 트럼프라고 하는데요. 영국 방문 사흘째를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유인 한 골프 리조트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영국 시민들이 영국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평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비대위 한 달 개파 싸움이라고 하는데 진짜 닭개짱가 보죠.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개파를 모두 합해서 뭐라 불러야 될까요? 친박, 비박, 잔류, 흑당 다 합쳐서 구제불능파라 부른다라고 만평이 걸렸습니다. 갈 길은 멀고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요. 얼굴은 토끼인데 몸은 거북입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점주화라든지 알바들 정말 을과 병의 싸움이 돼버린 것처럼 보이죠. 정작 값들은 카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통해서 아구적 많이 먹는 모습이 만평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윤철 경희대 교수, 김정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 주말 금요일 날 결정이 됐던 이 최저임금 문제, 후폭풍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도 10.9%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8,350원이 되고요.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렇게 급격히 높이면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서민을 위한 정부라더니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해서 2차, 3차 협력 업체들도 제품 단가 올라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산층 일자리까지 줄여서 내수분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불만입니다. 산입 범위가 확대돼서 계약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 내년에는 1만 원이 돼야 되는데 내년까지 1만 원이 되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최대 500만 명 정도의 급여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한 17만 원 정도가 올해보다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자영업 주기는 3종 세트 완결판이다라고 해서 김영란법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까지 치솟아서 음식점과 노래방에선 벌써 한숨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 기사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최 교수님. 주는 쪽과 받는 쪽, 양쪽이 사실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게 이 최저임금 인상인데 일단 주는 쪽, 영세 자영업자와 편의점주들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이 된 것이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 500만 명 정도가 받기는 합니다만은 내년에 1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졌다라는 점에서 낙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주는 쪽도 불만, 받는 쪽도 불만. 희한한 최저임금 결정이었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방향은 맞죠. 모두가 그 임금 소득이 많아져서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죠.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속도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 소득 대비했을 때 OECD 34개 국가 중에서도 5, 6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다 대고 다시 또 10%를 올리면은 최근 2년 동안 30% 정도가 올라버리는 거거든요. 경제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 충격을 주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사실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민간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정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 2천만 명 중에서 예. 이번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은 500만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근로자 4분의 1이 정부가 정해주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지금 임금을 이래라 저래라 좌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커 보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표를 좀 보면요, 2010년에 최저임금이 4,110원이었는데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2%, 5%, 6%, 6%, 7%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7.3%, 16.4%, 10.9%까지 급격히 오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좋아 사장이 이제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 200만 원 못 가져갈 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편의점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살림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편의점주의 입장을 좀 보니까요. 최저임금이 2018년에 7,530원에서 2019년에 8,350원으로 10.9% 상승이 됐고 반면에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올해 평균 영업이익이 209만 원인데 200만 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주의 월 평균 수익도요. 2017년에는 195만 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올해는 130만 원대 그리고 2019년에는 100만 원대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편의점주가 오히려 알바생보다도 월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 통계치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통계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3자적 입장에서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편의점주가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심심찮게 기동량으로 들어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편의점주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특히 알바생 쓰는 그 임금이 올라서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이미 최저임금 이전에 프랜차이즈라든지 유통사업 자체의 구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그 임대 이제 건물주 이제 높은 임대료 문제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계속 어려운데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편의점주들이 겪었던 어려움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저임금 문제가 전혀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따라서 일단 편의점주도 사실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보다는 사실은 좀 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제 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거리에 또 이제 나와가지고 영업 이제 안 하고 이제 하겠다, 또 알바도 고용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이 최저임금 문제에만 너무 의존해서 가지 말고 임대료 문제라든지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유통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등의 문제를 우선 이제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부는 좀 새겨서 들어야 되기도 하고 또 편의점주도 자꾸 이것을 이제 그 알바생과의 싸움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고 또 흥미로운 건 그런 겁니다. 이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싸운다라고 다 불만을 갖고 싸운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디 지금 알바생들의 편의점 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달라고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사자 싸움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식이라든지 사회 발전 단계에 걸맞는 지금 최저임금을 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부가 아니라 노사 정의 같이 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 거기에 불만을 갖고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은 안 한 측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자꾸 이제 정부의 문제로 보면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기구들 자꾸 또 만들어 가야 하는 것도 또한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가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정부도 자꾸 이제 최저임금 의존을 너무 높여가지고 소득주도 성장한다. 이건 이제 리가 있는 거고요. 현재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또 편의점주도 알바에게 또 비용을 전가시켜가지고 최저임금 안 올리려고 하는 그 부분으로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세워야 할 그런 때라고 보여지죠.
예, 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문제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을들이 말한다. 왜곡된 원하청 구조가 문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갑이 아니에요. 이들은 전부 을인 거예요. 편의점주도 을인 거죠. 그리고 알바생들은 정쯤 되겠죠. 보수 정권 9년 동안 소극적 인상, 문정부대로 불가피하게 확대했다라고 해서 앞서 이제 도표로 얘기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주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바로 이 자영업자들이 내게 되는 임대료라든지 카드 수수료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문제 등이 보다 본질적인 편의점의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고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사용자 측도 그리고 이 노동자 측도 회의에 불참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양쪽 모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의원들은 소모적인 논의 대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전년 대비 15.3%가 인상된 시급을 하지만 공의위원들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10.2% 인상률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계약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우리한테 아무런 준비도 그 기간도 안 주고 또 업종마다 좀 이렇게 차등으로도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기간도 없이 또 그런 업종 간 뭐 이렇게 차등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공통하게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우리 자영업,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또 10점 몇 프로 올린다고 하면은 저희들 그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도태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그 고정비,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는 장사를 그만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 예, 노동계에서는 이 편의점주 또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등 프랜차이즈와의 어떤 잘못된 이 원하청 관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드신 것처럼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장 이 고정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이 자리에 자영업자는 윤 변호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들도 자영업이긴 합니다만은 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도 이제 경쟁 시장이 포화된 지 오래돼서 예. 뭐 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저희들은 이제 고정 수입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매달 걱정스럽죠. 근데 이번 인상은 사실 금액이 뭐 많냐, 적냐 이 문제도 사실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소위 중위소득의 뭐 근 50%까지 근접해 있고 또 평균 임금은 거의 40% 이상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정부가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근로계약이 그 최저임금 미만으로 되면 최저임금으로 체결된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근로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거 못 주면 지금 최저임금법에 처벌받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명 이상 상식 사업장의 경우에는 또 처벌받아요. 체불임금으로.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법 체계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이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영업자 568만 명의 매출이 12%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득 성장의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근로자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자영업자나 그 밑에 근로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잃고 소득 줄고 이것은 사실 좀 더 국가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제 법에 보면은 이제 과반수 의결을 돼 있는데 제적에 3분의 1 이상 각 뭐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회 참여하게 돼 있어요. 물론 2번 통보받고 안 나오면 안 되지만 근데 이 위원회의 취지는 가급적이면 각 분야 사용자 측이나 노동자 근로자 측에서 참여해서 협의를 정해라 이건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절차적인 부분이나 금액의 적정성 부분 이런 부분 한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소극적으로 인상해서 문정부 들어서 불가피하게 확대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것은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늘 올라가면 좋습니다. 임금이라는 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늘 올라가면 좋은데 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자의 지불 능력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안 올렸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이것을 급작스럽게 올린 배경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근데 그 배경 설명이 정확히 안 되니까 각 양 주체에서 다 불만이 있는 거죠. 최저임금은 이제 정부와 국회 손으로 좀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문제도 좀 같이 국회 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국회에서 전혀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뭔가 좀 일을 해야 될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저희들이 주말에도 계속 많이 다뤄왔던 주제니까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행사 놓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6차 공판이다라고 해서 김지은 씨 측 또 안희정 씨 측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발언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커진다라고 하는 여성계 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이라든지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은 남녀 간의 내밀한 관계, 또 그래서 합의된 성관계였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언론들이 그걸 많이 받아쓰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까지 세세하게 다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알 권리 차원에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CCTV의 판결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정황에 대한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나 어차피 양측의 증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보도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변잡기적이고 예를 들면 미투 운동의 문제를 남녀 애정의 문제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아주 좀 변질적인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그런 보도는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최근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성격차 보고서의 작년 보고서에 의하면 대상 144개국 중에서 118위 여성 성평등 지수가요. 상당히 뒤에 있는 거죠. 특히 그중에서도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가 121위밖에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스스로가 자기의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 여성들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의 문제들은 그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애정 문제로 둔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저는 예를 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부분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별개로 하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 젠더 불평등한 구조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치권이 좀 중요한 의제로 안아서 다른 싸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아까 최저임금 문제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좀 안고 좀 논의를 해서 좀 정치가 좀 국민들의 삶의 문제들을 좀 이제는 좀 조금 좋게 해서 논의를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문기자 출신 최경선 의원님.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거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가요? 침실에서 쳐다봤는지 아니면 정말 방 밖에서 졸다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호텔 예약을 누가 한 것인지 그건 우리가 세세들이 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안들인가요? 일단 재판부는 반드시 알아야죠. 이게 남녀 문제, 성관계 문제는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아는 내용인데 밖으로 나와서 두 사람의 그 진술이 다를 경우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를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려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주알, 고주알 그때 침실에 들어와서 지켜보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전후에 그 관계자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사실을 확인은 해야 그 판결이 가능하죠. 다만 이제 그것이 재판정 외부로 알려져 가지고 세인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옳으냐 틀리느냐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2차 가해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2차 가해,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미투가 그동안 예. 억제돼 있다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은 재판정 외에서는 좀 자제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측에서는 안희정 측 증인들 모두 김 씨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몰고 갔다라고 했고, 반면에 검찰 쪽에서는 이 김지은 씨 보호를 위해서 이 증언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기찬 변호사님,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의도를 갖고 이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외부에, 특히 언론에 알려지도록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보시나요? 반면에 검찰은 이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검찰이 그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도 예. 어차피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거든요. 사실 그게 거의 유일하고 가장 예. 강력한 증거니까 그것을 탄핵하는 그 증인 신문을 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탄핵하려고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묻게 돼 있습니다. 의견을 물으면 안 되지만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진술될 것이다. 이런 걸 예. 예측하게 되면 피고인 측 증인 신문에 대해서도 비공개 요청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증언 내용들이 외부에 흘러나오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예. 판결 선고 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기사화되고 나면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회자되기 때문에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은 더욱더 증인신문에서도 원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예. 재판부 외로, 재판정 외로 나오는 것도 극히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견들. 자, 이제 1차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저희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되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좀 보도를 차지하겠습니다. 자, 병동지구 욕설, 백화점 갑질려 형사처벌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이 제품이 피부에 맞지 않는다면서 점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여성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주변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까지 확보해서 합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수폭행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화장품 쓰고 두드러기 났잖아 뭐뭐야 내 피부 책임져 죽여버린다 뭐뭐야 라는 폭언을 좀 쏟아냈는데 윤 변호사님 이게 특수폭행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제 화장품의 그 용기가 유리로 된 경우에는 그 유리 용기를 만약에 던졌다면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사에 보면은 아마 이전이든가 이 현장에서든지 그 다른 손님을 향해서 이 아마 용기를 예. 던진 걸로 이렇게 기사화돼 있는데 예. 그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반의사불법죄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점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할 만한 사안이죠. 예. 우리가 보면서도 과거에 이 주차장에서 무릎 꿇리고 주차 요원에게 폭행을 하고 이 점원들에게 따귀를 때렸던 그런 백화점의 갑질 손님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져서 많은 공부를 좀 샀습니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의 얘기인데요. 경제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계층 이동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사람들 내면에 누적된 분노가 갑질로 표출된 것이다. 정작 스스로를 갑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우리 사회에 갑질이 만연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과거에는 대면 사회였기 때문에 웬만한 갑질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넘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갑질을 용인하거나 덮고 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저성장 기조 그리고 계층 이동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사람들 내면에 분노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갑질로 표출된다. 그런데 조양호 회장 일가라든지 이 고급 백화점 제품을 산 이 사람은 사회적 불만이 누적이 돼서 갑질로 표출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뭐 불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불만이 알 수 없는 불만을 왜 점원한테 예, 풀어놓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 시각에서는 점원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워낙 당연한 것처럼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 백화점 가서 이렇게 던지신 분은 진짜 갑의 신분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이렇게 좀 배려해 준다거나 또는 그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요구하고 항의하는 방식에 예. 있어서도 서로가 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걸 자꾸 예. 나타내는데
저는 이게 이제 갑질이라는 게 하나의 사회적인 그 특수한 계층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분노 범죄라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분노 조절 분노 장애, 범죄의 뭐, 또 다른 예. 하나의 형태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너무 이제 경쟁도 각박하고 또 그 경쟁을 뚫고 자기가 좀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가 좀 용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굉장히 병리적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 극명한 예가 지금 뭐 우리 뭐 현대 문명의 병이라고 얘기되는 게 이제 우울증 같은 것들입니다. 예. 근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뭐 또 이제 그 조증도 있고 뭐 이런 게 자꾸 있는데 이런 병리적, 심리적 그 질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이제 바라볼 수 있죠. 예. 너무 빠른 고도 성장의 글쎄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가 이 최고 모든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승자는 패자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걸까요? 그래서 룰이 중요한데요. 예. 일단 저도 저 화면을 봤지만 그 난동에 가까운 수준의 갑질을 부렸고 뭐 백화점 내 그 질서 유지 요원이 나타나기까지 굉장히 예.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 백화점이 평소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 예. 고객이 오면 잘하라는 교육만 하고 있지. 예.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갑질 고객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룰을 제대로 그러니까 서비스 마인드만 가르치는 룰도 중요하지만 예. 그 외에 저런 갑질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룰 예. 이것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 전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폭언에 가까운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동안 이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참기만 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합법화된데 그런 정도의 대책들도 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판결 하나 볼까요?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없었다면 성희롱 아니다라고 하는데 윤 변호사님, 우리가 사실 이제 술자리에서 특히 이제 뭐 요즘 소폭이 너무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폭탄 건배사를 많이 하는데 건배사 가운데 굉장히 야한 건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할 수 있는 그런 건배사를 지방에 있는 한 공무원이 했습니다. 자리에는 꽤 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고 해당 관청이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 당시에 참석했던 많은 여성들과 참석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여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떻게 기준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 기준이 상당히 정하기는 모호하고요. 예. 사실 저 사안 보면은 조금 저도 동의가 쉽게 되지는 않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건배사에 나온 그 워딩이 사실 되게 외설스러운 워딩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성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게 인정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 있는 분들이 그에 이제 호응을 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부 다 호응했다는 얘기는 없고 또 하나는 그 징계 요구하신 분이 아마 이제 통장에 탈락해서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예. 그런 징계 요구 동기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예.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저 부분은 사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거든요. 예. 근데 저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그것이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쉬울 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썼던 이 건배사는 사실 일반인들도 많이 써요. 그렇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그런 건배사는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토설로 좀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에게 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교수를 비판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대위원장의 노무현의 사랑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김 교수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 얘긴요. 안 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김 교수 비판을 부탁한 건 100% 팩트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평에서 봤습니다만 진짜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의 이 쇄신이 큰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혁신 비대위 준비위에서 압축 선정된 후보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김성원 국회의원, 박찬종 아세아 경제연구원 이사장, 이홍구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원장, 전희경 국회의원입니다. 저의 혁신 비대위 준비위는 나라와 국민 앞에 더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최대한의 예우와 예의를 갖춰 5분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선정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은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토를 좀 해달라라고 슬쩍 김진태 의원에게 부탁한 거. 이 팩트 여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당내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뭐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이제 뭐 그런 멘트를 했다는 소리가 나온 것 자체가 예. 일단 비대위 선정 과정에서 어떤 사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낳거든요. 그래서 예. 당을 위한 비대위 선정 절차가 투명해야 되는데 과연 투명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의심을 갖게 되는 예. 이런 걸 불신을 초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상수 비대위원 준비위원장께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 쇄신보다는 그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서 또다시 계파 싸움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볼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한심하다는 표현까지도 등장을 하던데요. 예, 일단 김병준 이 분이 오시게 되면 예. 근데 까탈스럽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서 이 까탈스러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 전 이제 이런 사실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혁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계속 모든 문제를 외부에 있는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그 개인에 의해서 해결될 거라고 사고하는 방식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 적어도 지금까지 이 당을 이렇게 만들어왔던 분들이 스스로 내부에서 자성해서 예. 그 내부에서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혁신의 중심에 서야 된다. 예. 그래야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그 외부의 칼질에 대해서 내부에서 또다시 계파별 갈등이 예.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스럽고 일단 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말씀이 있었죠. 에드먼드 버크 얘기를 사례를 들면서 예를 들면 소나무가 늘 푸른 곳은 끊임없이 입을 바꾸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예. 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제 자유한국당은 좀 다른 진보적인 해외 사례지만 제3의 길처럼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개파라고 하는 것을 깔끔히 깰 수 있는 자기 어떤 시연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수구냉전 가치를 청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전히 그런 냉전적 가치나 수구적인 가치를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일정하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방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 당이 이제는 적어도 조금씩 선회해서 대중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정도의 변화들을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어 누가 오더라도 예를 들면 그분이 와서 당을 개혁을 하든 뭐 혁신을 하든 룰을 만들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지금의 사태는 제가 볼 땐 여전히 제가 볼 때 공천 싸움과 개파 싸움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0%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의당하고 이제 같은 동률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았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의 이 지지율은 어떤 일이 있어도 20% 벽은 무너지지 않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자유한국당의 강한 지지층이죠. 그 지지율 20%가 깨지고 10%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전통적 지지자들도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등을 돌렸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 정도까지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예, 그 홍준표 전 대표의 재기와 부활을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20%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 콘크리트 지지다라고 하는 그 기반은 이제 뭐 사실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뭐 이제 냉전 반공주의라든지 또 뭐 성장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에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다 약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이제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권자들의 이 편성 구조가 또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에 유리했던 그런 이제 5, 60대 또 지금 뭐 60대까지도 이런 이제 노년층 유권자들의 비중이 20, 30대에 비해서 썩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20, 30대 투표 참여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 그 비중도 높아지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의 지지층 내에서도 이제 관심도 안 갖고 이제 어디 다른 데는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예 이제 무관심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지해주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지율이 사실상 뭐 이제 특정한 지역이나 이거 아주 끈끈하게 연계되어 있는 어떤 이제 그 관계들을 중심으로만 지금 남아 있는 그게 이제 한 10%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일단 저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인데 지금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현재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가치를 내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가치를 내걸기 전에 인적 쇄신을 위한 치고받기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유권자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기끼리 싸우기만 한다. 지지율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그 계파 싸움으로 몇 년간 고착해야 된 이 구도에서 내부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병준 그분이 됐든 박찬종 그분이 됐든 어느 분이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인적 쇄신을 하는 계파 조정의 어떤 가름마를 타주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되는 순간 어떤 그 다음에 가치 정립을 위해서 나아간다면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거는 보입니다만은 지금 그 진통 과정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많은 이제 보수적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심지어 한심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 여당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이 20조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조 원을 나눠주려자는 제안이 아니라 그만큼 큰 돈이라 점을 예시한 것이다. 삼성 20조 원은 평소 갖고 있던 의문이다. 삼성이 2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지만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게 없었다. 청년 실업자가 43만 명인데 20조 원이면 이들을 1년간 교육과 훈련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삼성이 세계 1위가 된 건 협력업체를 쥐어짠 결과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이 20조를 풀게 될 경우에는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으면 큰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 재벌 해체 주장은 아니다라고 뒤늦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선 의원님, 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번 이유는 협력업체를 쥐어짰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많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도 하지 않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삼성을 해체라 이렇게 좀 들을 수도 있는 대목이 있는 건가요? 장삼 이사가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여당 원내대표가 했다는 데 대해서 솔직히 놀랍습니다. 이런 어떻게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이 그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이익을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삼성의 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이 연간 8.5%가 나옵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공급을 하면서 일반 중소기업들보다 더 돈을 잘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다 대고 삼성이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그 이익을 냈다. 이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민간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사회 책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할 것이냐? 여당 원내대표는 사실은 국가 공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 공기업들 잘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번 돈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거기다가 지금 중국과 한국을 비교를 한다면은 중국은 반도체 사업을 따라잡자 해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몇백조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반도체 기술 지금 따라잡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삼성은 여기까지 온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20조 원이 됐든 몇 조 원이 됐든 그걸 자기 돈으로 재투자를 해가지고 기술을 계속
격차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돈을 사회적 책임하는 데 쓰자.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을 심하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변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이 발언을 놓고선 80년대, 90년대 초창기에 재벌을 굉장히 그 부덕한 존재로 보고 또 이 재벌 해체까지 주장했던 그 운동권적 마인드가 그대로 아직도 담겨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삼성, 현대, LG와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의문점을 물음표를 좀 던지게 됩니다. 이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1,000만 원 나눠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렇게 좀 썩 세련되지는 않았던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이제 우리 사회 산업 구조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큰 비전 속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또 그것도 여성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좀 이제 경제 관련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었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해체로 들린다거나 이렇게 들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삼성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비중이 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의 4대 기업이 GDP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4대 기업을 중심으로 뭔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든 싫든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해도 이 공기업에 비해서도 이 4대 기업 혹은 이 상위 1%, 삼성은 상위 1%도 더 훨씬 안쪽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이 상위 1% 기업들이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이나 감면 조치 부분에서 거의 8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 혜택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회적으로나 아주 국가적으로 많은 혜택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회적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적 소유라는 것의 기본적 전제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했을 때에 보장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나 자본주의 원래 본 정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이 과연 잘하고 있느냐라는 정도의 반문으로 우리가 들으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이제 특정 이제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과 다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 변명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책임들을 얼마나 수행했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항변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도 세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면 뭔가 좀 더 격조 있고 좀 더 자기 책임들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예. 사실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좀 갖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당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그 불안감을 좀 더 가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변호사님 할 말씀 하실래요? 아니면 넘어가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반기업 정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떠나서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GM 사태나 조선소 사태를 보더라도 한 기업이 망하면 전후방 효과에 따른 협력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용과 이런 협력업체 도산이 줄 잇는다. 따라서 그렇게 걱정했던 정부가 지금 삼성이라는 선도 기업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다. 걱정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분명히 우리 기업들의 길을 좀 살려줘야 된다라는 그 측면이 작동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을 우리가 빨리 완성 단계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두 축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맨날 이렇게 서로 부딪히죠? 근데 이제 한 사례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가 2013년에 기업법을 통해서요. 지난 3년 동안 일정한 그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전 순이익의 2% 정도를 저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쓰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인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기업은 적어도 기업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기업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라. 이건 적어도 21세기 기업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 바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글로벌한 기준 스탠다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그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얘기하죠. 상생 경제를 해야 한다고 상생 경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전혀 벌어지지 않죠. 따라서 그것 때문에
불평등은 심화되게 되는 거고 기업은 더 소비자가 돈이 없으니까 계속 경제가 악화되는. 좀 그래서 이번 참에 저런 좀 잘못된 비유는 좀 문제가 있지만 기업과 노사가 적어도 상생 공정 경제에 대한 토론들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겠죠. 예.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 김진표 출마, 전해철 불출마, 그리고 유력했던 이해찬 전 총리는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당의 당대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차기 유권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3인의 근황이 화제입니다. 서울시장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만간 강북구 삼양동 주택가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합니다. 박 시장은 최근 한 달간 머물 이 옥탑방의 월세 계약을 마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옥탑방을 집무실 겸 숙소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차세대 리더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침체된 경남 경제를 살리는 데만 올인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침체된 경남 경제를 짚으면서 경남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근황입니다.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교복 지원 대상을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내세운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을 위해 본 예산의 교복 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새 정치인 살펴봤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인 만큼 앞으로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 주자들 근황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관심도는 자유한국당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지도자는 여당에 많은 게 좋죠. 일단 관심 끄는 대선 후보자들도 많고 해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옥탑방에 간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때 은평구 뉴타운에 가서 잠시 거주하는 동안 그쪽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가 돼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렇게 이제 현장으로 찾아가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기가 체험해 본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앞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유한국당도 여하튼 지금 페이스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여당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야당은 너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대비되는데 저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빨리 좀 야당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자, 야인 양정철을 불러낸 청와대 부대변인이라고 하는데요. 루게릭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지금 이 아이스 버킷 챌린저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 부대변인 차례가 됐던 모양입니다. 본인들도 이렇게 이제 인증샷을 올렸고요. 다음 후계자로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지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 변호사님, 조용히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을 자꾸만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 부분은 아마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도 없이 본인이 그냥 친하게 지냈던 분을 다음으로 지정을 한 것 같고요. 워낙 양정철이라는 분의 어떤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양정철이라는 분이 이제 개각과 맞물려서 청와대로 들어올 여지도 없잖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해서 입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로 동참시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왜 조선일보에서는 기사를 썼을까요? 준혁 교수님 왜 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양정철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돌아올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 얘기를 듣기로는 무슨 어떤 정치적 고려라기보다는 지금은 대통령 근처에 가는 게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제가 볼 때는 집권 후반기에는 양정철 씨의 입장에 의하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고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 그런 변수들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고민정 씨가 개인적인 친분
부대변인 친분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부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부른 것이다. 네. 아니, 양정철 전 비서관, 탁현민 행정관. 근데 끊임없이 이제 보수 언론에 굉장히 계속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나름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이제 왕의 남자였던가 이제로 예. 알려져 있으니까 워낙 가깝다 대통령과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소위 이제 친노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도 뭐 당대표 시절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 굉장히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자꾸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들 중심으로만 모여 있으면 예. 사실 이제 이 소위 블라인드 스팟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같은 정치적 삶을 살아왔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면 이제 딴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더 밖에 여러 가지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또 전달해주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고 필요성 때문에 이제 좀 더 계속 그 견제도 있고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죠. 예. 알겠습니다. 자,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특별수사장 칼끝이 송국방 견우나라고 해서 오늘부터 수사에 좀 착수한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요.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장에게 문의를 했었다라는 새로운 얘기가 좀 등장을 좀 했습니다. 감사원은 송 장관이 최 원장에게 문건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평창 패럴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 최 원장을 만나서 군이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 하면서 의견을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 최 원장은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만 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좀 했다고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송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이 기무사 문건의 적절성 여부를 물었고 최 원장의 얘기만 들어본다면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만일의 사태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검토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아마 그 답변을 송 장관이 더 비중 있게 듣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되면 송 장관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제 추측을 추측컨대 이제 송 장관께서는 그 이전에 이 문건 작성할 때 그 국방부의 군 그 법무관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미 이제 거기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군 내부에 문의를 하는 거는 이제 뭐 합법하다고 나올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외부 어떤 법무법인에 맡기게 되면 이것이 또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하니까 그 법률가 출신인 감사원장한테 이제 물었던 것 같고요. 정식 법률 자문 형식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자세히 물은 것 같아요. 보니까 문서 형식이 아닌. 다만 이게 이제 과연 수사의 대상인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엄혹한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또 각 헌법기관을 방어한다는 의미의 문건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 예비 업무나 군반란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수사가 아니고 내사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께서 수사를 좀 체근하시는 부분은 이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수사를 체근하시는 건 괜찮은데 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는 건 조금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수사할 혐의가 밝혀지면 그때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계바늘을 과거로 돌려서요. 2016년 11월, 12월 촛불 집회가 굉장히 좀 뜨거웠던 그 시기로 가면은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를 놓고 우리 사회가 둘로 갈라져 있었죠.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헌재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양쪽 모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고 그렇게 되면 군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직무다. 아니면 말도 안 된다.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군이 총과 칼을 동원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것 발상 자체가 정근대적이고 독재적인 것이다. 이게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방점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당연히 해석 방법은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예. 수사가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단이 이제 예. 밝힌 문제라고는 봅니다만은 저는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감사원장께서 아무래도 법률가 출신으로서 예. 일반적인 수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행 문건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일단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태세가 중요한데 지금 감사원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이 정적 그러니까 나의 반대편을 어떤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면 그건 큰일이죠. 정말 예. 내란에 해당되는 사건이고 그건 예. 당연히 단죄를 해야 될 문제인데 국가가 정말 처음 걸어가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적인 국면에 처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치안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들을 마련하는 수준이라면 예. 그것이 과연 그 어떤 내란 수준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하필 그렇다 치더라도 문건을 왜 하필 기무사가 만듭니까? 그렇죠? 이건 기무사가 만들 필요가 없는 문건이거든요. 계엄령 문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검토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고요, 우리 헌법상. 예.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가 이런 일을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발상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건 자체가 실행이었냐, 그냥 그 검토였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발상을 갖고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도 있습니다. 치안 문제와 관련돼서 걱정이 됐다면. 경찰병력으로 안 그리고 된다는 오히려 거 기무사는 차라리 그런 걸 했다면 휴전선 방어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예. 뭐 데프콘 발령을 어디까지 강화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방안전 지침 뭐 이런 식으로 문건을 만들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계엄 문건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송 장관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지금 예. 이 분이 자, 군 법무관실도 못 믿고 그래서 예. 또 한편으로는 내각의 법무부에도 못 물어보는 거죠. 또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내각에서 이 정부의 적법한 뭐 불법 이런 부분들을 가르는 건 또 법무부가 할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행정 전반을 해야 되는 감사원한테 그걸 물어보는지도 좀 이해가 예. 안 가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송 장관이 국방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도 지금 확보가 못 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송 장관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분이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실제 군과 이 부분에 대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촛불이 있었다고 그랬지만 군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한 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기무사 건과 관련돼서 이걸 계기로 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살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기무사 해체건도 나오는 건데 이 전반적인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군을 잘 통제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 예. 이 부분을 지금 살펴야 되는 게 핵심적인 문제 아닌가 싶은 겁니다. 예. 이제 수사단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니까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북미가 27일 정전협정일 유해 송환 의견을 접근했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긴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9월 달에 종전선언을 좀 하자라고 타진했더니 미국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두고 봐야 한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기류는 분명히 달라졌다. 이런 내용도 기사로 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하고요. 김정욱 교수님, 네. 지금 정말 미국 내부에서 뭔가 좀 이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훨씬 강한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예. 믿지 않는 학자나 전문가 그룹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고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외교부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근데 미국이 지금 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예를 들면 좀 그런 좀 서로의 차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북미 간에 지금 미국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입구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그게 뭐죠? 예를 들면 동창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랑 미군 유해 송환을 하게 되면 당신들 종전선언 줘라.
라고 하는 게 북측의 입장이라면 미국 측에서는 아니 그건 아니고 핵폐기 신고 리스트 네가 주고 그중에 일부라도 띄워주는 것을 신용을 보인다면 내가 거기에 맞게 정도선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할 얘기가 없다. 서로 마찬가지인 거죠. 그 내부의 상황들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성과물을 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성과물을 지금 찾지 못하다가 하나의 돌파구로 찾은 게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보도.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베트남도 미국과 관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미군 유해라고 하는 아주 애국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미국과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유해 송환 협상을 통해서 그런 신뢰들을 축적해내려고 하는 방식들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9월 9일이나 10월 10일, 왜냐하면 정부 창건일이나 당 창건일, 그다음에 미국도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10월 이전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일정한 모종의 타협점들을 끌어내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우려가 그때 가서는 실제적인 우려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해 송환의 북미 간의 협상, 미국 간의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레버리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11월 전후를 통해서 뭔가 이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기대도 그런 맥락에서 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종합원 탈북자들인데요. 이 자유발적으로 왔는 것인지 자유의사로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정원에 의해서 속아서 온 것인 것인지 속아서 왔다고 하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해 줘야 되는 것인지 윤 변호사님. 지금 이 통일부에서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입국한 것이다라고 이제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유엔 인권 관계자 얘기도 그렇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뭔가 속아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는 자유의사, 일부는 속아서 왔다. 그렇다면 그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 북측은 그걸 요구하고 있고. 일단은 그 속았다는 의미가요. 식당을 차려주기로 했는데 안 차려줬다. 이것이 과연 자유의사를 바꿀 만한 그런 어떤 메리트 제공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그걸 주면 가고 그걸 안 주면 안 가겠다. 이런 대가 관계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아마 그 건 20명 됐던 분들 중에 그 본인 안 오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한 6, 7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의사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여지가 큰 거고요. 가사 그때 다소 속아서 왔다 하더라도 어떤 이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왔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현재 이분들이 돌아갈 의사가 없다. 그런데 마치 그 당시의 의사를 기준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한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말 의사 확인을 제대로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풍기 사태를 맺었던 고혈압 오리지널 약이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해서 중국산 원료에 대해서 이 식약청이 발암 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큰 혼란이 좀 빌었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수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친구 괴롭혀라 지시만 한 학생도 가해자와 동일 처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치듯 친구에게 다른 친구를 괴롭히도록 지시만 한 학생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이 점은 좀 명백하게 좀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는 왼손잡이 같은 것, 혐오와 차별 없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말에 있었던 성소수자 키워 축제에 대한 얘기들이 관련 기사가 좀 쓰여져 있습니다. 칭 교수님, 성소수자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큰 열풍이 불고 있는 이른바 해화역 집회 문제, 더 나아가서 워마드의 성체 불태우는 문제 등등. 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더 확장이 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형태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저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가 서로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래서 나하고 다른 그 생김새나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도 이 성소수자분들 보면서 다르다. 그런데 사실 다른 것만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데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같이 사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 특히 요즘 이제 성차별 관련해서 서로 언어들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행동 자체도 거칠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자제해야 되겠죠.
예. 점점 이런 갈등이 더 커지나요? 계속 커져가기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뭐 워낙 우리 지금 뭐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 전반에도 이런 이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제 존중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아직도 미세한 이제 일상생활 내에서의 차별이라든지 이제 이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치나 문화적인 측면들 이 부분들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파열음을 내고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갈등들이 해소되어 가지 않겠느냐. 또 이제 뭐 우리 주변에서의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좀 달라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 김 교수님은 사회 갈등서를 그렇게 그다지 신봉하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갈등이 더 첨예하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BMW 질주 사고 이틀 뒤에도 공항 도로 중건 지마차 위험 천만하다라고 하는데 뭐 꼭 부산 김해공항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곳곳을 가다 보면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승하차 이 집 내리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는 좀 안 갖춰져 있나요? 선진국에 비해서? 도로 한복판에서 집 내리고 비행기 탄다고 들떠서 막 도로 뭐 무단횡단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는 베이징 특파원을 했다 보니까 예. 당시에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교통 질서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유럽 쪽이나 아니면 예. 미국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은 또 다른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예. 정작 우리가 있는 생활화된 것은 잘 못 느끼죠. 우리가 예.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어기고 있는지.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예. 좋다고는 보는데 객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선진 사례와 비교하면서 고칠 점들을 많이 꼬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딱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찰 인력도 부족하고 과속과 불법 주차를 방치한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말 안 보면 말 안 통해요. 유튜브에 빠진 초등생들이라고 하는데요. 압도적 동영상 소비 10대 일상을 장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10대 청소년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도 유튜브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대로 이제 짤방이라고 해서 잘라서 갖다 붙이지 못하는데 뉴스를 나름대로 카드 뉴스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10대들, 젊은 애들은 그거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인지를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좀 든다. 누가 혹시 코멘트 좀 해주실래요? 저도 예. 왜냐하면 이제 예. 제 딸이 고등학생인데 예. 저랑 다른 정보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예를 들면 잘린 뉴스 내용들을 보고 일부분만 보거나 저한테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그건 뭐냐면 자극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는 내용보다는 어떤 짤방같이 짧은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얘기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사실 자극적인 뉴스에 민감한 측면들이 있다. 좀 그 부분들에 대한 좀 교육은 필요할 것 같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들은 근데 영상 문화에 익숙한 거죠. 저희와 다르게 영상 문화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고 그것들과 친근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두 가지의 문화를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희 방송처럼 이렇게 모든 맥락을 다 살펴보는 그런 방송들을 주로 봐야 되는데 좀 걱정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멜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기 유권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3인의 근황이 화제입니다. 서울시장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만간 강북구 삼양동 주택가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합니다. 박 시장은 최근 한 달간 머물 이 옥탑방의 월세 계약을 마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옥탑방을 집무실 겸 숙소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차세대 리더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침체된 경남 경제를 살리는 데만 올인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침체된 경남 경제를 짚으면서 경남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근황입니다.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교복 지원 대상을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내세운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을 위해 본 예산의 교복 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새 정치인 살펴봤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인 만큼 앞으로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